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부분에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먼저 예를 들 건데 비탄성 충돌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그 다음 장에서 탄성 충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충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걸 먼저 추측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도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식어를 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두 가지 현상,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을 먼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탄성 충돌 모델을 하나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요. 상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들 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 쇠구슬 두 개가 있어요. 이 쇠구슬 충돌이 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일단은 1차원 충돌만을 고려를 할게요. 자, 그러면 1차원 충돌 내에서 지금 쇠구슬이에요. 두 개가 와서 팡 충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충돌시켜 볼까요? 여기 와서 팡 하고 충돌했어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봤겠지만 일단 충돌 후에 모양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탄성 충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충돌한 후에 여기 있는 쇠구슬 자체가 모양이 안 변했잖아요. 이게 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비탄성 충돌을. 그렇죠? 탄성 충돌의 모양이 변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충돌 후에 모양 자체가 변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되겠죠? 이쪽은 똑같이 쇠구슬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 왼쪽 손에 든 여기 있는 쇠구슬을 여러분들이 차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고무차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충돌을 빵 한 후에 고무차력 쪽에 모양이 변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점성이 크게 좋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충돌 후에 여기는 파편으로 이렇게 파편 쪼가리로 흩어지겠죠. 튀어나가겠죠. 또는 여기가 점성이 적절하게 잘 조절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빵 하고 충돌한 다음에 여기 있는 쇠구슬하고 합쳐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비탄성 충돌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비탄성 충돌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평하고 충돌해서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파편으로 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 물체가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지금 사고실험한 모델을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탄성 충돌, 충돌 후에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비탄성 충돌.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충돌 후에 한쪽이 모양이 완전히 변하거나 파편으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었냐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질량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합쳐지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질량이 합쳐져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네 번째, 그러면 이쪽에 비탄성 충돌 중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도 탄성 충돌 중에 완전 탄성 충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 모델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로 존재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아까부터 이 쇠구슬을 충돌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리가 들리겠죠? 제가 이 두 물체를 충돌시키게 되면은 딱딱한 소리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통용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리깨를 다루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두 물체가 빵 하고 충돌하면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또 하나,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두 물체 사이에서 열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은 소리와 열로서 에너지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놀았는데 왜예요? 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라 두 물체 자체가 완전한 고립계라고 보고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을 전혀 않는다라고 보는 그 상태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탄성 충돌에서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고려를 않고 단지 지금 쇠구슬 충돌 같은 바로 이런 경우만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충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보존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밑에 써 있는 건데 일단 탄성 충돌 중에서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 자체가 보존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물체가 빵 충돌을 했을 때 빛과 또는 소리로서 또는 열로서 바뀌는 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계에서만 다루겠다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비탄성 충돌에는 비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 에너지 자체가 보존은 되지 않는데 다른 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경우를 다루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논리를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탄성 충돌 그리고 비탄성 충돌 모델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립하는 법칙들에서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러니까 운동량은 양쪽 다 보존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운동에너지 보존이 된다는 가정 내에서 풀 거고 이쪽에서는 왜 운동에너지 자체가 보존이 안 되는데 다른 위치 에너지로 변하는 조건 내에서 풀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먼저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탄성 충돌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 사고실험 모델을 들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한쪽은 쇠구슬을 그대로 하고 한쪽은 실제는 탁구공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고무차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고무차력이에요. 점성이 좋은 고무차력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 쇠구슬과 고무차력이 서로 각자의 질량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1차원에서 이동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두 물체가 빵 충돌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고무차력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질량 자체가 합쳐져서 이게 왼쪽으로 움직이던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의 특징이었었잖아요. 충돌 후에 질량이 합쳐져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의 특징이었었어요. 바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머릿속 실험실에서 일단 간단하게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돌 전과 충돌 전 후로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어요. 충돌 전에는 두 물체 자체가 각자의 질량을 가지고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와서 그 뒤에 질량이 합쳐져서 어느 방향인가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나중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현상을 보고 시각화를 시킨 뒤에는 이 나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칙이나 원리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배웠듯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그러니까 이쪽을 기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 후 그러니까 지금 충돌 후 여기를 기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줄은 틀림없이 이쪽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MV라고 썼으니까 운동량 이쪽의 운동량 그리고 요 M2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쓴 거고 그리고 여기는 충돌 후에 질량이 합쳐졌기 때문에 두 질량이 합쳐졌어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속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대문자로서 써준 거예요. 이쪽 속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논리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자체가 나중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텀 자체를 초기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식 자체를 여기 질량의 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 있는 이 식과 같이 나중 속도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썼어요. 아래 두 식 자체는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MV라고 하는 자체가 운동량일 테니까 운동량으로도 쓸 수가 있을 테고 기호 처리를,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였으니까 우리가 벡터량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위에서는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스칼라량으로 구했는데 원래는 벡터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벡터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요식까지 이렇게 유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논리전개를 먼저 한번 해봐요. 쇠구슬과 차력을 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물체 자체가 움직일 때 이 다음 문제는 뭐냐면 꼭 두 물체가 양쪽에서 같이 움직여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한쪽이 정지돼 있어요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고무 차력이 정지가 돼 있고 여기 쇠구슬 자체가 이동해 와서 빵 움직인 다음에 같이 움직였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문제 조건을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요식 자체 내에서 이 조건에 맞게 의미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다르게 쓰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틀림없이 질량 m2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 m2의 초기 속도는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식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이 속도가 0일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 M2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바로 요식 자체 내에서 여기가 정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가 정지기 때문에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질량의 합으로 초기 속도, M1의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량평을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네요. 요식 자체가 이렇게 해서 한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속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앞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주선 문제를 냈던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우주선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죠. 우주선 문제라고 하는 자체를 바로 이거였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그만 우주선이 하나가 분리가 돼서 나갔어요. 그렇죠? 바로 그랬을 때 내가 타고 있는 이 우주선 자체가 얼마만큼 속도로 움직이니 하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어떻게 됐었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F=ma라고 하는 뉴턴의 법칙도 적용을 시킬 수가 없었고, 왜냐면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법칙도 적용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운동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식도 적용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가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 경우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이디어 떠올라요? 제가 지금 반대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우주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주선이 있었어요. 조그만 소형 우주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쪽 우주선에 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우주선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우주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밀려나가겠죠? 뉴턴의 삼법칙에 의해서 밀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나 또는 두 물체가 충돌했던 게 분리되는 거나 똑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냈던 우주선 문제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꼭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구나 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통용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운동량 보존 법칙이 통용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다수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다 논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회전 운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토크하고 각속력 또 각속도라고 하는 걸, 각가속도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각 운동량 L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현상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부연 설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번 정리들을 해보면서 여기를 마무리를 하죠.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봐요. 정리들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